네,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부분이 있죠. 바로 김건희. 어떻게 보면 세기의 재판, 엊그제 23년형에 이어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세기의 재판이 오늘 2시 10분에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 납니다. 이런 재판 전반과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해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늘 에너자이저. 근데 약간 지금 분위기상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조문 전국이 펼쳐지고 있어서 조금은 네. 조용한 분위기로 그렇게 진행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찬 전 총리 어제 이제 국내에 도착해서 서울대병원 빈소가 마련되고 각계각층의 명사분들이 이제 조문도 하고 인연이 깊었던 분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찾고 저도 사실은 어제 아침에 조문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인연들이 많을 텐데 혹시 김필성 변호사님 뭐 개인적인 감회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인연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네네. 이제 워낙 존경받는 분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민주진영에서는 큰 어르신이자 사실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건강이 물론 안 좋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뉴스 나올 때 많이 놀랐습니다. 아, 예, 갑자기 사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또 이제 거기까지 또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일이 생겼는데 예. 베트남과의 관계나 뭐 이런 역할에 있어서 본인 역할을 하시려고 그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게 많이 아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워하고 하는데 아까 이경태 기자도 설명 주셨듯이 일을 하다가 이제 서거를 하신 거잖아요. 일을 업무를 보다가 그게 가장 이해찬다운 어떤 그런 이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는데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저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아주 신나게 재밌게 잘 해보라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좀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인데 갑자기 이제는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에는 어르신 이렇게 불릴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뭐 진영을 떠나서 저분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번 바치셨지 이런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좀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조문 장면에 이제 여러 장면들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뭐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 또는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한 특별히 인상에 남는 장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어제 저녁에 이제 주요 인사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그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들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지었고요. 물론 뭐 이제 장례식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뭐 보도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데 저렇게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는 장례식은 보기 어려운 것 같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많은 분들에게 저런 영향력과 뭐 그런 것들을 끼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총리의 이 고인의 죽음을 앞에서 정말 이 모독에 가까운 아니죠. 모독에 가까운 게 아니라 모독보다 더 심한 패륜적인 그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발언,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또 뭐 왜 거기를 뭐 쫓아갔느냐부터 다음 후계자를 지목하려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방송 조회수가 막 50만 회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면은 우리 사회의 자정 기능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제 그 SNS 스레드 인스타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초반에 애도하는 그 댓글들이 있다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잔치국수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무 말 없이 그러더니만 아마 그것도 누군가가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갑자기 이제 네. 그런 극우적인 네. 댓글들이 쭉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활동성이 평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팔로워나 네. 왜 팔로잉 하는 그 숫자를 보면 네. 활동성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이런 것도 좀 조직적인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활동성이 약했던 사람들이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활동은 다 조직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우리가 기세를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고인의 별세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이어갈까. 그러면서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거를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지금 윤호개인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세에 몰려 있다가 이해찬 전 총리님의 그 그렇죠. 서거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로 네. 삼는다. 정치적 정략적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반전을 떠나서 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뭐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가겠지만 최소한 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분을 조롱의 대상을 삼는다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일부러 좀 그 클릭을 다 해봤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네. 그 보면 활동성도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그 글 쓰는 어떤 사람과의 그 사진과 매칭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무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들었던 네.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뭐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 가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딱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이른바 좌표를 찍는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디 가서 이제 뭐 링크 걸어놓고 여기 가서 댓글 달아라 그러면은 우르르 가서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심리가 무엇인가를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예. 대체로 이걸 좀 들여다보시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일종의 재미라고 느낀답니다. 아하. 이거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이 그런 뭐 삐뚤게 나가고 싶은 뭐 이런 좀 막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쉽지가 않으니까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서 모욕적 댓글을 달고 이런 이제 뭐 저기 이런 분탕을 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그냥 재밌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정도의 생각으로 하는 짓들이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좀 네. 답이 없고 네, 네. 맹목적이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 영역이라고 그러면 설득이 되는 건데 이걸 재미로 한다든지 어떤 맹목적이라고 그러면 논리적 설득도 잘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왜 그랬어라고 잡아서 물어보면 그냥 재밌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예.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진짜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네. 관련해서 담당했던 사건들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 순간이 오자 그제서야 막 죄송하다고 막 엄청 그러거든요. 막 네. 눈도 못 마주칩니다. 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몇 줄 떠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뭐 몇몇 유튜버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우하면서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이 없다라고 좀 전에 신 네.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사회 각계각층 여야 할 것 없이 추모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이제 당무에 복귀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도 이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명권 등등등. 그런데 이제 조문을 한다라는 기본 입장은 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대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금방 이제 뭐 댓글을 그렇게 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들 상당 숫자가 아마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일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국민의당이 이게 저희 국힘이 많은 부분이 지금 우경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정말 진지하게 뭐 조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마치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해찬 총리가 한 시대 민주화를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한 페이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을 주고 가셨습니다. 방금 전 코스피가 5,145를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1,000을 넘기고 다들 우리가 코스피 5,00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계열에서 비아냥되는 게 있습니다. 환율은 어쩐데 환율 지금 1,43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값도 약간 떨어지고 트럼프 여파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빠르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열심히 일만 하는 이재명 네. 정부 그 성과물이 반년도 안 돼서 네.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진짜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주식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주식 일자 무지랭인데 대통령이 진짜 앞으로는 모든 자금이 좀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 선순환적인 구조, 경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모르니까 뭐 증권 계좌도 한번 열어보고 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묵히고 있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은행 앱에서 그런 ETF가 있어서 이제 ETF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ETF가 내 계좌에 ETF가 있으니까 저도 주식시장, 코스피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네. 또 심지어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걸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제 내가 주식으로도 어떤 수익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구나. 네. 저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그런 저의 어떤 마음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5,145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5,168을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기세면 5,200 사실은 이번 달 안에 5,200에 갈 것이다 이랬는데 오늘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처음 종가 기준으로 5천이 넘었으니까요. 네, 네, 네. 오늘은 뭐 안정세로 들어섰고 이제 주가 진짜 코스피 5천을 신기루라고 말했던 코스피 5천이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 경제 모른다고 말했던 국민의힘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참 그 말이 가벼운 그 이준석 당시 후보도 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는 뭐 제대로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폄훼했던 그런 발언들이 회자가 되는데 그런 거 영원히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네. 계좌를 좀 오픈하라고 하고 싶네요. 제 계좌를요. 네. 아니 저 수익률. 이준석 그렇게 비판하던 리버스 네. 뭐 네. 곧버스라고 하나요? 거기에 네. 들어가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실제 저도 제가 벤처캐피탈 대표도 5년 넘게 했잖아요. 쭉 그 투자, 금융 이런 거에 꽤 해박하다고 이제 뭐 다 알고 있는데 실제 5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네.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걸 공약하셨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 페북에다 얼마 전에 썼지만 네. 6천 가자 이래 썼는데 이 기세면 사실은 6천이 그렇죠. 아니라 7천, 8천도 갈 기세입니다. 기세로. 물론 뭐 투자에 대한 건 늘 굴곡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정부 방침 엊그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렇죠. 정부의 큰 방향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제일 그냥 시장주의자 그 자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정부가 주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왜 이제 국내 주식을 안 하냐라고 해서 국민연금에서도 600조인가요? 뭐 전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 않지만 그렇게 그 이상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이해찬 전 총리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축복하면서 5,100 아까 68 봤는데 뭐 오늘 5,200 뚫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기의 재판 김건희 부부가 처음으로 어찌어찌 될 수 있다. 뭐만 하면 사상 최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김건희 지금 오늘 이제 2시 10분에 시작이 되는데 세 가지죠. 크게 보면 네네. 그걸 김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한번 어떤 혐의로 오늘 선고일을 맞이한 건지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가 있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과 관련해서 드디어 재판을 받은 겁니다. 네. 조금 아시겠지만 관련자들 대부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그 여론조사 무료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오늘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더해서 이제 그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알선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법조 전문가들은 이거 뇌물 아니냐라는 제가 제일 그렇죠. 화나는 부분이에요. 저도. 네. 근데 이거를 알선 수재는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윤석열과 공범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공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알선 수재는 훨씬 가볍습니다. 네. 처벌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세 가지 부분으로 지금 기소돼서 오늘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선 오늘 생중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생중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늦어지면서 늦어지니까. 네, 안 하는 예, 거 예. 아니냐라는 우려도 네. 있었는데 생중계 결정이 났어요. 네. 이런 생중계 원래 법원이 어려운가요, 평소에?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인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아, 네네. 그렇죠. 민간인 예, 그렇죠. 신분으로 그러니까 돼 있죠. 특검법 상에 그 윤석열 등 해서 특검법 상의 생중계에 요건에 있었지만 이 민간인으로서 선고 자체가 생중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중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보다는 사실상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이제 있는 판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막 언론에 회자되고 막 이름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알려지고 이런 거 자체를 좀 꺼려합니다. 꺼려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 기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직위한 않을 거예요. 재판부를 굉장히 즐기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자신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에 언론에 회자돼서 사실상 다양한 측면에서 이 재판에 대한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좀 자신의 꺼려한다. 이름이 언론에 이렇게 막 오르락내락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부터 이거를 결정을 했을 때 또 그에 따른 파장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생중계를 결정을 마음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최대한 빨리 내놓는 게 아니라 최대한 늦게 내놓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예, 저는 그렇게 그 보여요. 생중계 결정은 해당 그 재판장이 하게 되어 그렇죠. 있나 보죠? 네. 어떤 내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딱 규정된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이 재판 특검 관련해서는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규정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웬만한 재판은 그런 생중계가 될 수 없는 게 뭐 법원에 그렇게 네. 생중계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허. 이제 이 재판들을 위해서 특히 지금 윤석열 등 특검법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까지도 조의대는 이런 생중계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조의대라고 그랬네요. 조의대 코트. 네. 죄송합니다. 조의대 코트에서는 이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최대한 늦추고 언제쯤이면은 이런 게 관심이 식을까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전혀 식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생중계 신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결정이 됐고 네, 오늘 오마이TV에서도 이 생중계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네. 본격적인 그 세부 사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생중계 말씀 들어봤고 이제 재판장에 대한 성향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 저희가 궁금증을 갖게 됐느냐? 뭐 달리 저희가 재판부를 개개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판부는 10년에 5년이 되고 어떤 재판부는 뭐 15년이 23년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 이건 재판장에 따라서 또 크게 좌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일반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유튜브나 이런데 지금 재판장이 기존에 했던 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재판하는 재판장에 대한 뭐 특별한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이전 판례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그 이재명 조폭설 퍼뜨렸던 변호사를 무죄 선고했던 게 가장 가장 이제 큰 좀 주목받았던 판결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장모 변호사.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상담. 네네 그 사람인데 이 부장인데 당시에 이제 판결을 하면서 그 고의성 입증,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을 엄격하게 본 거죠. 법적 그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 성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재판에 있어서 좀 법리 적용을 깐깐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판결 하나로 그렇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주목받는 판결이 이거였고요. 그래서 좀 법리 적용을 좀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까다롭게 된다는 건 결국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올 여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거꾸로인데 깐깐하게 하면 이건 23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글쎄요 이게 깐깐하게 한다는 게 일단 이제 법리 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는 거는 유죄 판결을 엄격하게 본다는 것이어서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꼭 특별히 뭐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김건희가 아무리 비난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판단을 받아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판결을 내리면서 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법리적으로 정확히 기술해주고 판단해주는 거 준다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2심 3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유성 판사라는 분이 법리 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라는 세평이 어쨌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좀 법적으로 좀 이제 엄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좀 엄격하고 정확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엄격하고 정확하게 본다면 지금 구형된 형량에서 깎을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범죄의 자체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맞아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 최초 있던 게 2012년인가 그렇죠. 그래요. 벌써 14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수사가 안 되는지 이거 수사 보고서만 봐도 너무나 명백한 이거는 주가 조작인데 왜 이게 수사가 안 되는지 막혔던 것을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경찰이 이 수사 자체가 이거는 알려줘야 된다. 이거는 주가 조작인데 이건 덮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익을 위해서 밝혔던 그 경찰은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물론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인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서 그 최종적으로는 뭐 이제 뭐 그 선고유예가 아니면 무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면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무원 신분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 그 누군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밝혀냈던 사건이 2026년이 돼서야 재판 결과로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철저하게 덮일 수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또 박성재 등을 시켜서 이 사건을 또 무마하려고 했고 몇 차례를 무마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것에 무마에 관련됐던 사람들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덮으려고 했었는지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이죠. 중앙지검장이죠. 그리고 조상원 사처장인가요? 조상원 검사 그리고 또 여기 관여했던 최재훈 검사 다 자유롭지 못하다. 네, 이 사건 유죄 판결 나면은 일단 이제 이거 덮었던 검사들에 대한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최재훈 검사인데요. 현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어둘 수 없잖아요. 네,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네. 수치스러운 검찰의 흑역사죠. 휴대폰을 기억하겠습니다. 제출해서 황당하게 이름도 불리죠. 저 신 변호사님 오늘 점심 사셔야 되겠는데. 익산 오빠님께서 신유진 변호사님 이쁘고 똑순이십니다. 최고. 네, 익산 오빠님 감사합니다. 현역 할미님께서 두 분 변호사님 항상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미님 감사합니다. 네, 조폭설을 무죄 줬다면
김건희는 한 7년 나올까 비디오 몽님께서 이런 걱정을 다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이치모터스 네. 어떤 내용으로 몇 년형이 구형됐었는지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도이치모터스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이른바 주포 네. 하고 그 공고관계가 있었는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쪽은 부인을 하죠. 부인하는데 정황상 뭐 이제 다 설명할 필요가 하도 많이 하도 많이 알려졌어요. 나와서 네, 네. 정황상 그 돈 주고받고 했던 것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까지 만들어지고 기소가 된 상황이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다만 형이 얼마가 나올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네. 도이치 모터스 다른 주범들이 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예, 가볍게 처벌이 돼서 이것도 사실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위험이 좀 있죠. 가능성이 네. 예, 있고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당시에 조이치 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4년 나왔던 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다른 거 합치면은 집행유예가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집행유예는 5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특가법상 알선수재도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합쳐서 본다면 지금 구형한 11년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도이치 모터스의 주범들이 너무 가볍게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범보다 높게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아하. 근데 그 뒤에 막 계속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뭐 벌은 것도 안 벌었다고 하고 뭐 남편도 이제 그렇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된 그러고 거잖아요. 양형으로 들어가긴 하겠죠. 예. 하겠지만 크게 차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국민적 뭐 어떤 또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 뭐 이런 네. 것까지는 가만 안 돼요. 양형에서 뭐 사실 국민 정서대로 가면은 올려야죠. 네. 11년부터 올려야죠. 근데 어. 어쨌든 그 제가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포들보다 더 훨씬 무겁게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네. 알선수재 부분도요. 세 번째 지금 예. 저희 써놓은 거 저 알선 아니요, 두 번째. 통일교, 예, 알선수재. 이 부분이 지금 그라프 목걸이 그거는 이제 뭐 6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 가방 뭐 샤넬 가방 등 해가지고 샤넬 가방은 또한 뭐 몇천만 원 나왔죠. 그런데 이거 끝까지 부인하다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사실 유경옥 행정관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밖으로 갔고 그리고 통화를 할 때 그리고 그 직원도 나와서 그 목소리가 그 걸걸한 게 김건희 목소리 같았다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이제 받았다라는 취지로 나중에 말을 바꿨지만 끝까지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목걸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았다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샤넬도 받았다고 안 했는데 전성배도 나와서 다른 사람들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증거가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는요 반드시 이 양형의 고려가 돼야 되고요.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랑 지금 통일교 이 알선 수재 관련해서 11년이 나왔는데 사실상 김건희 씨가 개입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죄에 비하면 너무나 새발에 피어서 여기서 뭐 사실상 11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1년? 나중에 뭐 보지 뭐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자신은 끝까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자기는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들어갈 때만 해도 전성배 씨가 말을 바꿀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못했을 거고 유경옥 씨가 말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실형은 확실하다. 실형은 확실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뀐 거는 맞다. 아하. 네. 근데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길어지고 우선은 길어지다 보니까 기억도 희석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여러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아주 정상적으로 열심히 이러던 사람이 저렇게 됐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애초부터 뭐를 받았다, 뭐 돈을 얼마를 받았다, 무슨 선물을 받았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하고 자꾸 이렇게 좀 물타기가 되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윤석열로 인해서 곤두박질 쳤던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행위가 단순히 저렇게 뭐 가방을 받았다, 뭐 뭘 받았다, 신발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그거는
당초에 뭐 김건희가 뭐 가방을 신발로 바꿨네 이럴 때 뭐 사이즈가 몇이네 이건 너무나 이제 언론에서 저는 가볍게 다룬다. 그 발 사이를 예. 뭐 체크해야 되네. 뭐 걸어갈 때 왼발을 뭐 발 도장을 찍어서 봐야 되네. 저는 이거 너무 가볍게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받은 가방이 현물로 나오지 않아도 현출되지 않아도 받은 것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몇 가지 명품을 받았는지 뭐 우리가 이제 김건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명품 공부를 하게 됐다. 뭐 시계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뭐 목걸이 브랜드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김건희 씨의 이 지금 나라를 이 정말 도탄에 빠지게 한 거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을 지배하듯이 했던 것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밝혀진 바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메시지 뭐 안방이라고 저장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밝혀져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과의 연결성. 그렇죠. 이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까 그 통일교 거 네.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다라고 한 게 뭐냐면 V0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최순실 씨를 윤석열 그 한동훈이 처벌할 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 그런 걸로 해서 뭔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매개물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번에 V0다 개념 규정은 했어요. 특검에서 발표할 때. 그다음에 정치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뇌물이지 알선 수재 뭐 배임 수재 이렇게 하듯이 민간인들 적용하는 걸로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개념 규정은 마치 국가 의사결정을 같이 한 사람으로 해놓고 처벌할 때는 그냥 알선수재로 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거를 어느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수사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 뭐 경제 공동체든 뭐든 간에 실제로 공정체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윤석열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깊이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느낌은 어떠냐면요. 뭐 이제 목걸이하고 가방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거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기소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새 특검 특히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주도를 하면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그다음 윤석열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고리들은 수사를 거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공동체로 당연히 볼 수 있죠.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렇죠. 네. 부분인데 그리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의 수사도 제대로 안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많이 아쉽네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의견들이 대부분 다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네. 있어요. 기존에 이제 가장 최근에 보면 15년, 23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그 전체적인 댓글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그만큼 아마 약간 수사도 미진했다든지 어떤 관대한 느낌이 벌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현미알밀님 같은 잣대로 처벌해야지 대한민국 법원이 굉장히 사법부가 너무 관대해 스텔라님 현역할민님이구나. 현역할민님께서 흑 진짜 그렇다면 분노를 감당해야 할 텐데 정말 많은 분노를 국민들이 해왔죠. 그래서 상당수 댓글들이 다 구형한 것보다 밑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구형이 15년인데 절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이제 그렇게 가장 큰 예측하시는구나. 11년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다른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양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고려 안 할 수 없는 문제라 고려하고 한다면은 사실 절반 정도 깎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내려가면 정말 억울할 사람 하나 있겠는데요. 최순실 씨라고. 그 그러니까 21년인가 지금 하고 복역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얼마를 받았네 말았네 했는데 지금 김건희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뭐 최순실 씨도 별것도 아니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미 사실 심리적으로. 이미 저기
그 윤석열 터졌을 때 윤석열 이제 내란 터지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저기 최순실은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러면 최순실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았어야죠. 예, 근데 이 점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비호를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아. 예, 그 특히 이제 검찰이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준 거죠. 야, 그렇게 그럼, 어떤 신분에 네. 따라서 저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네. 참 그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엄하게 처벌했을 때 그 엄하게 처벌하는 걸 보면서 와 저러면은 진짜 완전 인생이 끝나는구나. 저렇게 한번 대통령을 움직여서 국정농단을 하면은 그냥 완전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거를 최순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크게 해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엄하게 처벌했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걸리지 않아. 왜? 나는 절대 권력이니까. 나는 그렇게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멀리 뭐 숨겨진 비선이 아니야. 나는 실세야. 대통령 위에 있어. 이러면서 아예 직접적으로 뭐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막 바로바로 전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 효과가 전혀 없는 이자에게는 더 크게 단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이 건에 비해서 너무 엄하게 처벌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순실 사건에서 그렇게 엄하게 처벌했던 것을 보고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이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법원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더 형성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은 네. 여차하다가는 구형량의 절반 밑으로 올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죠. 여차하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신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인정에 엄격할수록 양형에도 기존 양형을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그 체포 방해죄 등 해서 5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백대현 부장판사도 판결문을 굉장히 명판결문으로 작성을 하고 네. 양형만큼은 기존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실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의 그 양형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 뭐 절반 정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이라도 하여튼 일단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시작이죠. 지금 네. 남아 있는 게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주요한 게? 일단 김건희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게 아직 이제 종합특검이 시작이 되면서 나와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란 관련해서 네네. 이것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내란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수사할 때만 관심을 갖고 국정원장이랑 왜 통화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법무장관하고는 왜 통화해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이랑 긴밀하게 통화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앞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도이치가 이제 대표적으로 형량이 높았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로 몇 년형이든 간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이걸 봐줬던 사람들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되는 게 맞는데요. 예. 선례가 없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수사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땡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 지금 왜 이렇게 최순실에 비해서 그 김건희가 가볍게 구형되고 가볍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들은 저기 근원적으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왜 김건희는 윤석열과 결혼했을까? 어허. 그러니까 이게 출발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이제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예. 윤석열이라는 검사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면서 사실은 잘 나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 말은 그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과 친하게 되면서 유착 관계가 되면서 사실은 잘 나간 거거든요. 잘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결국 그걸로 물론 큰 돈을 벌었고요. 그 일가가 네. 뭐 알려진 것처럼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무슨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최순실을 능가하는 국정농단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법조계에서 사실 소문이 파다한 거니까 뭐 소문입니다. 소문을 전제로 네네. 얘기를 하지만 그 특검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특히 그 검사와 관계된 그다음에 김건희와 관계된 것들을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만큼 그러면 이제 윤석열과의 인연들, 네.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 뭐 검찰총장 하면서의 네. 어떤 광범위했던 인사 어떤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정주의로 어느 정도 좀 가려졌다. 그러니까 같은 판인 거죠. 같은 검찰 권력인 거죠. 같은 검찰 권력이 가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셨던 그 검사들, 이 봐줬던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에서 기소하는 건 결국 검사 손으로 할 겁니다. 뭐 공수처가 지금 있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공수처가 지금 사실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해서 단죄해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마땅한 곳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래왔고 사실 현재도 지금 거기서 그렇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뭐 이전에 관련한 이런 걸 깨고 뭐 이제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네. 법이 평등하고 정확하게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상 만약에 이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뭐 이 사건 기록을 봤을 때도 이 재판장이 뭐 이건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이 수사가 뭐 증거가 제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뇌물죄로 이거를 반드시 밝혀냈어야 되고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선수재죄라는 게 김건희한테만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윤석열과 뭐 공범으로 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가 뭐라고 김건희한테 이런 거를 전달하고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에게 전달됐을 때는 뭔가 이게 실제적으로 일이 이뤄지고 사실 통일교가 그렇게 로비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뭐 장관이 축사도 보내고 그런 걸 우리가 다 이건 다 어디까지나 기사로 밝혀낸 거 아닙니까? 이거 기자들이 밝혀낸 부분인데 기자들이 밝혀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거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이 부분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제로 일이 일어났고 공무원에게 영향을 줬는데 공무원에게 이렇게 단순히 영향을 준 게 알선수재까지라면은 이건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까지 엮지 않았던 거는 이 지금 어쨌든 이 특검의 문제였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이 오늘의 판결을 아주 주의 있게 볼 사람이 또 있겠죠. 네. 명태균 거 아까 저 보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 예. 명태균 씨. 그리고 또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윤영호 본부장도 아주 초미의 촉각을 세우고 보겠네요. 하나의 앞쪽에 이제 자기들 재판에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뭐 네.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네. 여론조사도 공급자 수요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명태균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명태균 씨는 이미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건만이겠습니까? 저는 네네.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뭐 창원지검에서 어느 정도 그때 많은 오히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려는 팀이 있고 수사를 좀 무마시키려는 오히려 그 검사장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완전히 하나로 꿰뚫듯이 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밝혀진 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죄 판단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이런 김건희에 대한 세기의 재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한동안 좀 잊혀진 듯한데 네. 권성동. 네. 권성동 의원이죠 아직도. 네, 오늘 권성동 의원 같이 되는 거죠. 예, 그 오늘 윤영호 씨 것도 있고 예. 권성동 씨 것도 예, 있고. 같이 있고요. 네, 그들은 어떻게 예측됩니까? 뭐 연결이 되는 사건이니까요. 네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게 맞고요. 뭐 사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징역 4년 구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깎이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저기 양형이긴 해요. 양형이긴 한데 죄질이 매우 안 좋아서 아니 1억 일단 밝혀진 건 1억이잖아요. 네, 큰절하고 네. 큰절할 때 받은 거는 사실은 금액이 안 나왔고 네. 식사하면서 받은 게 1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징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받아도 근데 이제 금액이 많다는 추정만으로 많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야. 기소된 걸 기준으로 봐야 돼서 어쨌든 구형은 4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4년 구형하면은 사실 이제 5년 이하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요. 이게 뭐 옛날 관례긴 한데 뭐 절반 정도까지 깎인다면 2년이면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이어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무겁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본부장도 4년 구형이 됐어요. 됐는데 네. 보통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좀 더 가볍게 처벌 받습니다. 이제 형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권 의원에게 뭐 예를 들어 3년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윤 본부장한테는 뭐 2년 정도 이렇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윤 본부장은 좀 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윤영호 본부장께 사실은 통일교 관련해서 네. 선고로는 처음인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뒤에 이제 줄줄이 뭐 참 어머니 뭐 등등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첫 선고가 예, 예. 만약에 이제 솜방망이처럼 나오면 또 사회적 비난. 지금 왜냐하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쭉 수사하면서 신천지 통일교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그 감정, 법 감정 이런 게 좋지 않거든요. 이게 그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김건희한테 전달된 물품이 그런 가방이나 이런 고급품들이 뇌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연결이 되고요. 네.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자들이 줄줄이 양형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특검에서 처음에 그 뇌물로 의율하지 못한 것, 네. 그냥 저 정치자금법 내지는 알선수재로 넘긴 것, 네. 이게 뒤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들에게. 제일 크게 처벌받아야 게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가벼워지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이 가벼우면 준 쪽은 조금 더 가볍게 더 된다. 가벼워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제가 수사 기록이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윤석열에 대한 그냥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뇌물로 판단하기 위한 수사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2차 종합특검 그걸 또 종합특검을 해야 되냐 마냐 논란도 있었지만 통과된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V제로가 내란과 직결되는 그 부분의 어떤 접점 직접적인 원인 관계 이런 것들을 꼭 찾아주기를 또 2차 특검이 시작되면 저도 특위위원 기존에 했던 거기에서 아마 연속하게 될 것 같은데요. 더 철저하게 밝히도록 함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우리 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니까 이은수님께서 아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은수님. 잊지 않고 체크해드립니다. 네. 박성재 재판도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박성재 그들이 재판은 네. 사실은 이미 이진관 재판장이 그 한덕수 판결문에 이미 박성재 행위에 대한 기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재판 진행 자체를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믿을 수 있다라는 네, 네. 재판 진행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판결 선고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23년을 선고하면서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라는 정의까지 내려지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첫날 재판정에서 자신의 이제 그 뭐 이름 말하고 인정신문 할 때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네. 주요 멤버들 가운데 내란에 가담돼 있던 멤버들 가운데 구속되지 먼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거의 뭐 주요한 한덕수도 그렇고 예. 구속되지 않았죠. 한덕수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실은 뭐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됐지만 국정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됐잖아요. 네, 근데 네. 2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되는 걸 보면서 정말 영장 전담 재판부도 완전 그러니까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더 부각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 증인 참고인 나갔을 때 그 각각 이제 다 봤어요. 그 사람도 보고 같은 날도 있었구나. 한덕수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이완규 씨도 지금 같은 재판부죠. 같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이제 증인 선서하고 국회에서 본 모습은 오만 그 자체였어요. 그분들의 모습들이 막 싸우러 나온 거지 이분들은 네. 뭘 증언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말끝마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네. 대받아치고 네. 어떤 논리적인 답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완규 씨도 비슷하게 그러면 지금 박성재 씨처럼
뭐 그날 이제 그 안가에 갔던 멤버들 아니에요? 예, 안가 같은 멤버들이고요. 지금 이제 기소된 거는 안가 회동에 대한 그 저기 국회 이제 출석을 해서 네. 그 위증했다는 것으로 지금 그 들어가고요. 위증하던 날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했다는 거 들어가서요. 이게 뭐 직접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좀 기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네. 그래서 이것도 맞나? 안가 거기 들어갔으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국회에서 질문이 폰 바꿨죠. 그랬더니 네. 뭐 처음엔 답 안 하다가 바꾼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 그게 뭐 박성재 장관도 그랬고 이완규 씨도 그렇고 그게 뭐 대수냐 이런 어떤 느낌의 반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으면 폰 바꾸고 그러면 바로 그걸 증거인멸로 네. 막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증거인멸을 하죠. 당연히 네. 난리가 나죠. 뭐 예, 저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주말에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체포영장 친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았다고 전화 한 번, 이 주말에 수사 당국에서 예, 온 전화를 안 한번안 받았다고. 받았다고. 영장이 나오고 그걸 구속을 저기 체포를 하고 구속까지 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행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법조인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계속 얘기하면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도 이제 뭐 되게 높은 자리에 가져 있어. 검찰의 거의 핵심 멤버인 셈이자 뭐 지난 정권의 핵심 멤버이자 그 정황상 내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한덕수와 큰 차이가 없는 인물로 보이는데 네. 뭐 구속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그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런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약간 어이가 없죠. 제가 그 책에 악의 평범성 코너를 좀 강조해서 썼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에요. 한덕수 끝까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한 척하면서 거의 덮고 지연시키고 심지어 대통령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새벽 3시에 10,000원 내고 입당하고 그 뒤에 많은 그 강요들 그러니까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건 또는 양심의 소리는 일도 네. 없이 자기들 것만 덮느라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윽박질르듯이 덤비고 또는 국민들에게 속이고 심지어 법정에 나가서도 거짓말하고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이렇게 투명사회에 왜 한참 이렇게 거꾸로 퇴보하게 됐는가. 네. 나치가 그 득세를 할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양심의 소리는커녕 완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덮으려고 덤빈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이들은 윤석열의 그 태도나 그 이 정세를 봤을 때 윤석열이 절대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편에 서야 산다. 그 생각 하나로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리움만 쌓인의 그 여진 가수 네. 저는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된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지하철에서 우연히 뵀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망치로 한 방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식자들의 민낯, 지식인의 허상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어지고 거의 처음 봤으니까 헤어지고 이렇게 인물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 음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식자 그룹에 있었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들 키운 거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담담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많이 반성이 됐어요. 실제 우리도 저부터도 그런 식자들의 허상 속에 사는 거 아니냐라고 참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 예, 그런 지식인들의 허상, 기득권들의 민낯, 특히나 그 기득권의 민낯에 요새 많이 거론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 씨라고 그 서울시의회로부터도 제명이 되고 본인도 이제 의원직은 사퇴를 했죠. 네. 이 사람이 보니까 수많은 돈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돈이 자기 돈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조직적으로 가족들 뭐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옛날 모 국회의원이 뭐 반개회사 뭐 이상한 거 만들어서 이해 충돌로 닥닥 긁어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하는 거를 봤는데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만장일치 제명했죠. 공천원금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수백억대 수익금을
서울시 사업을 수주하면서 그 전면적으로 이해 충돌이죠. 네. 이런 것들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경 씨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실 저분은 이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남은 시간이 지금 이제 기초지자체 특히 기초위원들 같은 경우에 생사활탈권을 저기 국회의원들이 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공천원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뭐 선거 운동이나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 저기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뭐 하인처럼 일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공천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사실적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들어가냐? 뭐 물론 이거는 뭐 또 단정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많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초지자체 의원이나 또는 뭐 기초지자체장 특히 이제 지방이나 이런 좀 그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서 이권 사업하고 엮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안고리, 탱탱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됐던 이 케이스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저기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가장 자기들이 이익하고 직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뭡니까 저 기초대자체는 정당 공천 없애자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정당 공천 없애는 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국회의원들하고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광역화 추세에 맞춰서 아예 그냥 기초저기를 없애자까지도 이제 하도 여러 사건 사고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국민 감정이 썩 좋지 않다는 거를 네. 많이들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정청래 당 대표는 완벽히 그 경선을 보장하겠다라고 누차 얘기를 강조를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은 뭐 사실은 거기도 경선을 하죠. 지금도 하긴 하는데 영향력이 그러니까 뭐 누굴 밀어준다 아니다가 이제 지역구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실제로는 사실 뭐 저기 그 지역구 의원이 공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향력을 행사를 이제 줄이려고 해도 네. 현실적으로는 작동하는 게 현실이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막든지 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네. 사회 악으로 자리 잡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진짜 표로 심판을 하고 또 법으로도 여러 가지를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네.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도람프. 예, 노림수가 팩트는 이제 거의 다 아시고 네. 있으니까 15%를 25%로 주장했다. 한국 국회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랬다. 국민의힘은 또 이제 여당 탓으로 돌렸다. 뭐 이런 이제 기초 팩트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데 트럼프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율이 지금 확 급격히 떨어지고 미네소타에서 2명이나 사망자가 네. 발생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거의 처형 수준으로 처참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둘 다 미국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동맹국 가장 만만한 동맹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국을 타겟팅을 했는데 한국을 타겟팅하기 더 좋았던 거는 그 전에 바로 또 한국 우리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캐나다로 가서 뭐 60조 잠수함을 수주하겠다.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같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또 캐나다와의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트럼프는 한국을 때린 것이지 이게 정말 자신이 말 한마디로 이거 관세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건 알잖아요. 거기 SNS에 쓰는 글로 인해서 관세가 갑자기 15%에서 25%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거는 트럼프의 쇼맨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지하게 한국에서는 이거를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행 의지를 밝히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또 바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진지하게 트럼프를 또 극진히 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에서 트럼프도 뭐 자신의 쇼맨십에 대해서 발맞춰주는 한국이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네.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또 태도를 절변해서 한국과 협의를 해서 잘하겠다 또 이제
엊그제 강하게 얘기했던 거랑 네. 또 이렇게 바뀌고 하거든요. 그런 건 또 왜 그렇다고 생각? 그 타코란 말까지 있잖아요. 타코. 예, 그러니까 타코야끼의 그 타코. 예. 아닙니다. 트럼프 always 치킨아웃. 네. 그 네. 줄임말. 예,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어차피 저기 방송에서 쓰는 말이니까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확 지렸다가 눈치 보고 빠지는 게 너무 자주 있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무슨 뭐 진지하게 뭘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르는 거예요. 해서 국내 정체가 지금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지금 뭐 그린랜드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이 저기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나토하고도 지금 독일하고도 아주 첨예하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밑에 이제 한번 자기가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뭐 얼굴을 좀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싶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주면 네. 뭐 이걸 물러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합의를 지금 없고 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물론 뭐 기본적으로 미국을 맞춰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우리나라 무역 강국이고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입장에서 이걸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심하게 매기면 미국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가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식시장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네. 지금처럼 이렇게 5,168 지금은 뭐가 됐는지 아직 지금 못 네. 봤는데 그렇게 뚫고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28일 아침 여러분들 계속해서 긴박한 국내 정세들 그리고 조문정국 전반에 관해서 살펴봤고 외교 관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이해찬 총리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사시는데 가끔 제 고향 청주에 오셔서 온천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 회복에 대해서 하시는 그 장면들 사적인 자리에서 보면 고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전하시면서도 분위기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소주를 가득 따라서 뭐 다 마시진 않더라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후배들을 배려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국익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를 다시 한번 애도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문도 당하고 정말 여러 어려운 난관들도 있으셨지만 내 돌아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이해찬 총리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